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일본 일제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습니까? 자,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거센데 적절성을 넘어서 이게 과연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냐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사학을 전공하고 한일관계 법 역사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팩트체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의 시국을 학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위기의식이요? 예. 거의 매일같이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곳곳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을 전면적으로 지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련의 인사 문제와 논란도 있었고 또 그로 비롯된 또 파생된 문제도 있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세요? 아니면 의도된 흐름이라고 보세요?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한국학시황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거기에 그 수장들 그리고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의 관장까지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발언을 하는 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학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분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그렇게 골라내서 임명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따라서 어저께 김채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라고 발언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위기의식뿐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이걸 밝혀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죠. 총론에서 네.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사실입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한반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으로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의 기본 구성 요건 중에 하나인 주권이 상실된 상태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국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 주장은 1910년에 이른바 병합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유효하다라는 전제에 설 때에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예. 그것이 무효라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일본의 입장은 그 조약이 유효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1910년 이후에도 한반도가 일제히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국 정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은 이게 명문화된 입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바꾼다고 하면 입장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불변의 입장입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개 정부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이 있었잖아요. 그 조약에서 이것도 이제 무효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무효가 아예 그 당시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였다. 아니면 지금에서 돌이켜 보는데 무효였다. 어떤 식의 판단으로 이걸 봐야 됩니까? 예, 그게 이제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인데요. 예.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입니다. 이미 네. 무효임을 확인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측에서 이 조안의 초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국 측에서 만든 초안에는 이미 무효가 아니고 무효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라는 것은 법률 용어고요. 그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제의 35년간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네. 지배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측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지막에 가서 임의라고 하는 애매한 수식어를 붙이자. 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해석을 하자. 네. 이런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해석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예. 그 해석에 따르면 이미라는 표현보다는 원천적으로 무효였다. 한국 정부의 해석은 무효라는 것은 애당초 무효라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임의라는 것은 그 무효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그동안의 해석과 입장에 따르면 일본 국적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네요. 한국은 불법 강점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일본은 합법 지배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1910년 조약의 효력입니다. 예. 1910년 조약이라는 것은 그 한국 전부의 통치권을 한국의 황제가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라는 네. 것입니다. 예, 그것이 유효라면 그 시점에 한반도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때부터 한반도는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고요. 한반도의 인민은 일본의 신민이 되는 겁니다. 신민. 그때는 신민이라고 했으니까요. 황국의 신민이다. 이런 예. 표현이죠. 신하인 인민입니다. 예, 그게 유효라면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그게 무효라면 통치권이 한반도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가 된 적이 없고 네. 한반도 인민은 일본의 신민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 전자는 일본의 입장, 후자는 한국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불변의 우리의 입장인데 그 입장을 일본 입장으로 해석을 한다면 3.1운동이나 임시정부 수립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 인민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신민들이 나서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소요고 내란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3.1운동은 그러면 소요 사태가 되는 거네요? 예. 실제로 소요죄, 내란죄로 일제가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처벌했던 것은 그 인민들이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입장에 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본 제국을 타도하려고 하는 반국가 단체가 됩니다. 네. 그것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이 대일본 제국의 신민인데 국가에 대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독립의 영웅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이 반국가 단체 소속의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소유와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범들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단이 있었잖아요. 판결이. 그 판결을 보더라도 같은 맥락의 해석과 우리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법원에서 2012년에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요. 네. 2018년에 최종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판결을 보게 되면 일제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 강점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그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 관계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판결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 판결에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은 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제라는 것을 부정해요. 네. 그런데 한국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역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그러면서 이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이 사람을 끌고 와서 일을 시켰다. 이거 불법행위다. 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제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오로지 일본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의 시각에 서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1910년 조약은 원천무효예요. 한반도가 일본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 국민이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국적자이다, 일본 예. 국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철저한 일본 시각이네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달라요. 예. 정면을 충돌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한국 정부 쪽을 선택해야죠. 예. 김문수 지사 후보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어떤 정부든 간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취해왔던 우리가 정립했던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김문수 후보자의 이 주장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됐죠. 최근에 유라이트 인사들을 그와 같은 기관에 임명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3.1절 기념사가 나올 때마다 네. 광복절 기념사가 나올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것은 일본 기업이 져야 될 책임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신 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을 한국의 행정부가 나서서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됐고, 이번에도 그 광복절 기념식이 그 광복회가 따로 개최를 하면서 광복회에서 공개 질의를 했죠. 1910년 조약의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지난 8월 23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원래 있었던 입장, 그것을 계속 우리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예.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일 윤석열 정부가 그 같은 입장이라면 그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910년 조약이 원래부터 무효다. 그러면 한반도라는 것은 불법 강점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전제로 한 가운데 국가 정책, 외교 정책을 꾸려가야 된다. 그 점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김문수 후보자 같은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뭐 아주 일각에서는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주로 어떤 진영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주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극히 산발적으로 나왔었죠. 예. 그러다가 2005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2006년부터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라는 네.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직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와서 마침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일본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반일이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건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네. 종족주의자다. 미개한 종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책입니다. 예. 네, 그 책이 이제 한국에서 많이 팔렸죠. 일본에서는 번역서 수십만 부 팔렸습니다. 네, 그 책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할까? 저로서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서 밝혀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 반일 종족주의를 주도했던 그 이영훈 교수가 그 전에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 서문에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 상당히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사의 핵심은 이기심과 자유다. 이게 핵심이다. 네. 이때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최대한 추구하고 그 이기심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 그것이 역사 발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 이때 경제적 수치가 나아진 부분이 조금 있죠. 네. 그런 것만 내세우면서 그것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세계사적 의미는 전부 다 묻어두고 경제적으로 조금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제 시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일제 시대는 이건 발전한 거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자, 특이한 네. 세계관, 인간관에 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이 이제 학계에서도 그동안 있었고 그게 학문적 자유냐 아니냐의 논쟁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건 학문 쪽에서의 문제였고 이게 정치 참여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국정 참여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예.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법사학 전공자이고 한일관계 법 역사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 김창록 교수였는데요. 대구에서 인터뷰를 위해서 먼 길을 KTX를 타고 또 걸어서 JTBC 스튜디오까지 와주셨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저희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서 전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뭐 친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일제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논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김문수 장관인데 학술적 정리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학술적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호사카 유지 교수와 법사학자죠. 김창록 교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무엇이었냐? 학계 주류에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역시 이제 헌법 취지나 학계 주류의 학설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1897년에 대한제국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910년에 일본의 강제 병합에 의해서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고 불과 40일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겨진 거죠. 13년 뒤에. 그러면서 다시 그것이 완전하게 영토라든지 주권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모든 요소를 갖춘 상태에서 다시 1948년에 재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당연히 1910년부터 이후에 1945년까지는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네. 근데 단지 우리가 거기에 실효적인 지배가 불가능했고 일본 측이 그것을 대리 집행한 거죠. 일본 측의 지배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대한제국, 대한민국 그리고 1948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 거죠. 네, 그게 학계 주류의 그렇다고 정리된 생각합니다. 입장이고 네. 정리된 내용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일제 혹은 일본의 시각에
맞춘 그런 발언들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이것을 좀 약간 폄하하는, 그러니까 1919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병운동, 그리고 1910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만주라든지 또는 윤봉길, 안중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항일 투쟁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무시 같은 거 폄훼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국 시민이 됐다는 말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때 일본 국민이라는 것은 한국 조선 국민들에게 이게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조선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는 조선적이라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예. 거기는 조총련계 제1교포들이 북한도 싫고 대한민국도 아직 싫어. 그래서 조선적이라는 것을 유지하는데 그건 국적이 아니라 지역명 그대로 딴 일종의 거기에 거주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당시는 일본 식민이었다는 것은 그냥 일본의 지배가 그대로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그리고 항일 독립투쟁 이런 것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안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부 인사 면면에 뉴라이트 계열이 많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돼 있으면 당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반헌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그리고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나서 1948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자체를 지금 뉴라이트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반헌법적인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뉴라이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역사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커다란 논쟁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1910년이 불법이었다는 것이고 일본은 1910년이 합법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징용에서 2018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이었다고. 네. 그런데 계속 일본은 합법으로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가 제3자 채무 변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지급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 측 논리에 그냥 편승하는 셈이 되거든요. 사도광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1910년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의 불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전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장을 했더니 일본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단계에서 멈춰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역사관을 만들고 추모식을 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용인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차기 정권이나 우리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자부심에 대한 어떤 큰 훼손이라든지 차기 정권에서 이것을 또다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숙제죠. 이건 지금 현상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네. 지난 주말에 기시다 총리가 다녀갔고요. 조만간 이제 물러나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번의 정상회담 성과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되었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 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데 지난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대일 외교에서 얻은 게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잃은 게 많다고 보세요? 이런 게 훨씬 많죠. 이런 우리가 게 많다고요? 얻어낸 게 있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소미라든지 수출 규제가 해제됐다.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1910년이 불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거든요. 이게 네. 근간이에요. 지금 이것을 아베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시하려고 이것을 뒤집으려고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죄하지 않겠다. 1910년은 합법이었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한일 병합이 합법이었다는 합법이었다고 겁니다. 주장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고 거기에 충실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따라온 겁니다. 한일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국가의 대원칙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헌법 정신이라든지 지금까지 외교 방침의 기본을 근간을 뒤흔드는 완전히 굴종외교로 일관되었거든요.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제3자 채무 변제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라인야오 사태 우리 정부가 얻어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어쩐 점에서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얻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의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 관계를 너무 믿어서 사실 실리적으로 얻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분석들도 있던데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실용외교, 국민외교라는 게 없어요. 이건 이제 이념외교에 가깝거든요. 네. 국내 역사 논쟁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한미일 간의 동맹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건 사고 체계로서는. 근데 그런 논점이란 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일본이 원한 걸 다 포기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제 하위 변수로서 2차적인 하위 변수로서 만족하면서 여기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양보를 받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완전한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거든요. 그렇지만 외교라는 것은 국익외교죠. 이건 대통령이 우방국가 총리라고 해서 사이가 좋은 건 그건 긍정적이지만 네. 국가에 있어서 헌법의 정신이라든지 국민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주고받는 외교를 해야 되지 외교는 양보가 없는데 저는 이거요. 나중에 국제정치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이런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력을 갖춘 나라가 일방적으로 수차례 양보를 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건 외교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사례로서 심지어 이건 연구 대상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연구의 대상이다. 이제 차기 총리가 이제 바뀌겠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성과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론도 있거든요. 일본 측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 측은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1990년대부터 이 고노다 아마도 나오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것은 한일 양국이 2010년대까지 만들어 오면서 칸 나오토다마도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됐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죄하지 않겠다. 1910년은 합법적이었다 주장하면서 역사 왜곡을 계속해왔거든요. 지금 기시다 총리의 한계는 뭐냐면 그런 아베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에 그대로 편승한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쪽도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고 일본에서 차기 총리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3년 기간 동안 특히 기시다 총리의 2년 반 동안 일본 측도 우리의 양보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양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일 관계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은 금방 파탄나기 쉽습니다. 네. 벌써 내년 말까지는 대법원에서 지금 일본의 제3자 체포 면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이 4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현금화 과정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본은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싸운 모든 것들, 윤석열 정부가 싸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년 말까지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한일 관계가 파탄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양보한 것들은 어떤 것도 일본 내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압박이 강해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외교가 정말로 갈방향을 심지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외교라는 것은 한국 국민의 어떤 의사 또는 지금까지의 외교 방침,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하면서 대일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너무 지나친 이념, 한미일 동맹, 대북 대중 억제, 막 캠프 데이비드 이런 걸 강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멀리 나갔다. 그런 점에서 균형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기력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광복절이 지나고도 정부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한일관계 전문 정치학자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이르지네라는 친일 조직이 있었습니다. 예. 한일 합방 건의소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한 단체이고 그리고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이 손변준이라고 했고요. 네. 내부 대신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일본하고
비밀리에 쭉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손변준하고 이르진의 관계, 그런 비슷한 조직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될 정도로 네. 진위를 전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그게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물론 그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제 정보에 의하면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다른 판소에서도 조금 전에 판소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일본의 국가문제기본연구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 일본 정부 특히 그 극우 쪽의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그 이사장이 사쿠라 요시코라는 여성인데 그 여성하고 대담하는 사람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네. 일본에 가 있는 그 국정원 출신 사람이고요. 우리 국정원 출신이고 네네. 지금은 일본에 있다고요. 일본에 있고 그리고 그때는 그 문재인 정권 마지막 그 단계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중국의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간첩이라고요? 예, 중국의 간첩이 바로 문재인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중국이나 북한 쪽의 음모를 막아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이게 국정원 출신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분들이 한국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고 예, 여러 명이 생각하시는 있다고. 거예요? 예. 제 정보에 의하면 네.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과 그 일본 극우의 입장 사이에 있는 어떤 인물들이 네네. 있다. 있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얘기하는 밀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충분히 있고요. 예.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제 간점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손변준 같은 완전히 진일파였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일본에 그 김옥균을 살해하려고 갔는데 일본에게 포섭 당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일본 쪽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르진해도 만들었고요. 네. 그 이르진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일제 간점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최초의 친일 단체였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제 의견입니다. 그 뉴라이트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은 당시에 이르진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의견과 생각의 영역에선 그렇게 보고 그런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에 이제 일본과의 그 관련된 행보들 혹은 뭐 최근에 이제 경축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발언 혹은 행보 중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역시 그 뭐 아무래도 바리로의 견축사이면 뭐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관복절이기 때문에 그거는 독립된 날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립되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일본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상당히 친일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역사관이랄까 아니면 철학에 기반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친일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에 휘둘리는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러한 연설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마지막은 그러나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자체는 뭔가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은 많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러한 뉴라이트 혹은 진일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미일 건조 나아가서 군사동맹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진일적인 이야기를 예. 다 수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이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쪽에서도 한국하고 일본이 화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화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가 존재되어야 되는데 그거 다 없이 일단 지금까지 일본은 다 했다. 그러니까 모두 수용하자. 이런 식의 입장으로 모두 일본 쪽의 요구, 요청을 수용해온 것이 현재까지의 윤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상당히 진일적인 행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독일하고 비교하면요. 독일은 법으로 이것은 독일하고 일본 비교하면요. 그 과거의 나치의 만행 그것으로 다 교육해야 되고 또 나치가 조금이라도 옳았다 이러한 말을 하면 그 독일 수상이라도 그 날에 그만둬야 합니다. 예.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사과를 해도 일본은 행동은 따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물론 한일 관계의 개선 그런 것은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일본은 독일처럼 뭔가 철저하게 과거를 반성하여서 새로운 일본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된 언어라고 해도 말이 나와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요. 뉴라이트 정부를 등에 업고 활동할 수 있는 뉴라이트가 네네. 정부를 등에 업고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그 2006년에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거는 책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합의냐고 하면 북한이나 중국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당시는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같은 진보 정권이 남한에 생기면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한 쪽의 세력을 어떤 세력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위원하면서 그러면 어떤 세력이 좋으냐? 뉴라이트가 좋다. 이렇게 결론 내문이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원래 진보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진보 사람들의 생각이나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노무현 정권이나 그러한 인맥도 잘 알고 있다. 네. 오히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향되어서 포스가 되었고 극우적으로 갔다. 우리 그 일본 극우하고도 통한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반공, 친미 그곳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노무현 당시는 노무현이었는데 그러한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다시 나오면 이게 남북 화해로 가니까 네. 이거는 일본의 극우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남북이 대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예, 그 이후 2007년에 그러니까 2006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의 대거 뉴라이트가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죠. 예. 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에 갔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사실 그 일본 쪽에서 보면 이거 실패였죠. 그다음 박근혜 정권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 뉴라이트 인사들이 그때 국정교과서에서 건국절이라든가 이거 많이 좀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런 실패를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탄핵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에서 보면 그 박근혜 정권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도 너무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정권이 다시 진보 정권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게 일본 측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또 3년 정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태고 불가역적으로 친일적인 그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 친일적인 또 뉴라이트라고 하죠. 그런 인사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일본 극우가 원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 과거사에 대한 본인들의 일본 극우가 원하는 것은요. 극우라는 것은 원래는 2차 세계대전에서 한번 망했습니다. 그러나 6.25를 통해서 또 극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미국 쪽의 의한도 있어가지고 반공 그리고 친미 그때까지 반미였는데 친미를 외치면서 그것을 맹세하고 미국에 부활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극우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계속 그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반공 그리고 친미입니다. 그런데 91년에 소련이 붕괴해 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동북아에는 북한 그리고 중국이 있다. 이게 반공이라는 게 통한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함께 싸울 수가 있는 남한 세력이 필요하다. 이게 네. 바로 뉴라이트다. 그거는 일본 극우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생존 전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뉴라이트 인사가 이번 정부에 꽤 있다라는 뭐 언론의 분석들은 있었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가 파악하시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뭐 규모는 그 어느 정도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앞으로 3년간 윤 정권이 지속된다면 이 흐름, 그러니까 진일파로 보이는 뉴라이트로 보이는 인사들이 계속 여러 곳에 임명될 것이다. 이 흐름은 그 앞으로 3년간 물론 중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윤 정권이 3년간 간다면 이 흐름은 앞으로도 쭉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규모는 계속 확대할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9월에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가능성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방한을 이제 퇴임을 앞두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얻는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실이 기시다가 온다라는 것을 허락하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일본 쪽의 기시다의 생각은 자신의 영향력을 후임자에게도 계속 행사하려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시다는 바이든하고도 만난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한미일 건조를 잘 만들었다. 그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일본에 유리하게 한일 관계를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후임자 일본 자민당 다음 총리에게도 그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온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보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인의 이제 퇴임은 하지만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이번에 정말 사도광산에 강제동원에 대한 문구가 적시되어 있는가? 한국 외교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성과인가? 다 살피고 왔고요.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혀 성과가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시켰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광복절 전후로 일본의 사도광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귀국을 했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 다녀왔는데요.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JTBC 출연은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예, 그러게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몇 수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셨어요? 예, 오랜만에 예.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본 일정이 지금 사흘 일정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디 다녀오신 거죠? 사실 마지막 날은 그냥 돌아오는 일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틀이고요. 이틀이요. 하나는 도쿄, 동경에 가서 지금 구남도에서 과연 강제동원이 그 표현되고 있느냐를 봐야 이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첫날은 도쿄에 있었고요. 그다음은 새벽에 내려가서 사도에 가서 지금 말하는 강제동원 적시됐다 이게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지금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한 설명이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현장 가니까 그렇던가요? 예. 지금 2015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강제 동원이란 국제적으로 공인된 forced labor이란 말은 국제 노동기구에서 딱 규정된 용어인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총독부가 관여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선 모집했다. 그 다음에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다. 이렇게 아무리 힘들었다고 얘기해도요. 그게 예를 들자면 일본의 징용이란 말에 들어가면 예를 들자면 전시 상태에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징용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제로 끌려가서 불법적으로 노동했다는 부분이 어디에도 없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구남도의 부분에도 가서도 그거는 없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 노동자가 춥고 배고프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막 한탄하는데요. 그걸 보고 아 고생했네. 그런데 똑같은 말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에 가이드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가 좀 전에 방송하신 김문수 후보의 말과 그리고 그 김형석 독립관 관장의 똑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일본인 당시의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 그 말을 왜 했냐면 그래서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말로 내지인도 여기 와서 일본인도 와서 여기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성이 부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기하게도 그 가이드가 일본을 미화하기 위해서 말한 것과 지금의 정부 인사들이 얘기한다는 것 똑같은 데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광산 외교 참사다 이런 지적을 하고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를 챙긴 협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우리 정부가 좀 챙긴 게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강제동원이라는 말이 적시되지 않고 자꾸 읽어봐서 보물찾기 하듯이 고생했다는 것으로 명시된 건 단 한 것도 없고. 없습니다. 없고요. 또 하나는 위치입니다. 이 향토박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향토박물관 지금 우리가 뭐 적시됐다고 주장하는 그곳, 그 다음에 이제 갱도가 있는 광산 입구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일본이 에도 시대에 금광을 장악하는 키라리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시한 이곳이 실제로 유네스코 등재 범위 밖입니다. 2km인가 바깥에 있다면서요? 그 거리도 문제지만요. 등재된 곳에 바깥에 있다. 아, 등재되지 않은 곳이요? 않은 곳입니다. 빠졌다니까. 마지막 순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등재된 곳에서 그 향토박물관에 강제동원을 적시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가보니까 거리도 멀지만 등재된 범위 바깥에 있었다. 있고 사람도 별로 오지 않는 곳이고 거의 방치되어 있고 시설도 매우 거의 가 게시판에다가 인쇄물만 있고요. 유물이라고는 도시락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강제동원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않았습니다. 애둘러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부가 민간 기업에 의뢰해가지고 알선 모집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조선 총독부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강제를 암시한다. 말 안 되죠. 그렇군요. 그렇게 일본 방문해 있던 그 시기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일마라고 이어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후속 해명도 나왔는데요.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서 피로감이 쌓였다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인데 김태효 차장은 지금 경질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분의 이 발언이요. 아베 정부 당시 때 우리 문재인 정부를 계속할 때 했던 그 워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과해야죠 받아들이겠냐. 우린 충분히 했다. 일본 정부가 당시에 했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사과하는데 왜 일본은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사과하는 걸 계속 받아야 되느냐는 그 분위기를 계속하면서 한국을 비난했던 그 워딩이거든요. 아베 정부에서 썼던 표현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쓰는 걸 보면 이분은 그야말로 일본의 마음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냥 이 마음의 실수가 아니고요. 단어 실수가 아니고 이분이 또 미국에 그 우리 안보실 도청했을 때도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도청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미국이 좋은 뜻에서 했을 거라고 기억나시죠? 예. 이게 지금 안보실을 책임진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학자부터 계실 때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와야 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쓰던 분이고 이 그대로 우리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다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기에 아주 부적합하다. 예. 이게 단순한 응급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계관이나 안보 간에 문제가 있다, 국가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려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예. 저는 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저는 반일 선동이 아니고 개선돼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도 프레임이 좀 작동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예. 투트랙 이걸 분리하자 그랬습니다. 이 역사 문제가 계속 예민하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가 논의하고 예민하지 않는 문제는 가자고 했는데 이 둘을 연결시킨 정부가 오히려 아베 정부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강제동원을 되돌리지 않고 위안부 합의를 되돌렸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 전에는 일본 측이 원하는데 되돌리기 전에는 한일 개선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면 이 정부가 뭘 한 겁니까? 일본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일본 측의 입장을 다 받아들인 일방적 합의를 해준 거죠. 예. 강제동원도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관계 개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관계가 과거의 문제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두 개를 이제 투 트랙으로 예.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계속 일본은 이제 자신이 넘쳐서 아예 강제동원도 얘기하지 않고 독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이나 이런 국민의 뜻에 반하여 했기 때문에 이 정부는 자기들의 외교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일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자꾸 변호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국익을 생각해서 오히려 일본한테 훨씬 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게 지금 계속 연쇄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현 정부에 촉구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다시 일본을 테스트해야죠. 예를 들자면 당장에 우리가 일본한테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외교 관계를 깨겠다 이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외교를 명확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지금 일본 입장을 대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얘기했고 네. 그렇게 계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일종의 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의 많은 사과들 중에 가장 진전되는 거였고 그걸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처럼 우리가 자신감에 의해서 일본이 햇볕 정책을 오히려 햇볕 정책 일본에 대한 햇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매우 굴욕적 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이 60주년입니다. 지금 한일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신한일 공동선언입니다. 네. 60주년에 대해서 여기에 혹시라도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줘버리면 단순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 위안부 합의 그걸 가지고 일본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공격했냐 하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는 관계를 할 수 없다. 예. 이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우 주시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정책, 외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여러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저는 뭐 한미동맹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지난 2년간을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한테도 사실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반대 거부를 받지 못했고 예. 실제로 한미일이 합치지는 것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 없이 미국으로 봐서는 유리하지만 우리한테는 주의할 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혹시라도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일기 때 경험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압박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때 과연 이 정부가 버텨낼 수 있는가? 예.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우리 국가 이익이 서로 상치될 때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사실 그러면 문제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잘 안 돼 있다고 안 돼 보시나요?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해리스가 되더라도 저는 지금의 관계가 기울어졌다고 보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예. 예를 들자면 핵 확장 억제를 미국이 하고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고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돈 내라고 할 겁니다. 지금은 미국의 훈련하에서 미국이 경비를 댑니다. 우리는 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내는 것이고요. 저는 전부 다 내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교안보 이슈가 계속 많이 불거질 것 같아서 종종 나와서 분석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